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화면 혹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잠시만 응시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물어봅니다. 오늘 날씨 어때? 강남역 맛집 추천해줘. 혹은 차마 남에게는 말 못할 은밀한 고민까지 말이죠. 그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존재, 바로 구글입니다. 사람들은 구글을 단순한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구글은 이미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종교나 국가도 가져보지 못한 전지전능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악해지지 말자는 순진한 슬로건 뒤에서 지구 전체를 거대한 운영체제로 만들려 했던 구글의 광기 어린 집착과 그들이 설계한 디지털 가두리 양식장의 실체입니다. 이야기는 1996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좁은 연구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3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두 천재 청년은 세상의 모든 웹페이지가 서로 연결된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야후 같은 검색 엔진들은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는 방식이었지만 구글의 조상격인 백럽은 달랐습니다. 인기가 많은 페이지는 이유가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웹의 서열을 매기기 시작했죠. 이게 바로 구글 제국의 초석이 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 하나가 인터넷의 무질서를 단숨에 정리해버렸고 구글은 단숨에 디지털 세상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정보를 찾게 해준다는 이 친절한 기업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답은 바로 데이터의 연금술에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가 검색창에 입력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돈으로 치환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주도 비행기표를 검색한다고 칩시다. 구글은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그 의도를 수천 개의 광고주에게 실시간 경매로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발생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광고를 끼워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에드워즈의 마법입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의도를 이토록 정확하게 타격해서 돈을 번 비즈니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야심은 검색창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경로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지도를 펴면 구글 맵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기록하고 메일을 쓰면 지메일이 우리가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읽습니다. 심지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전 세계 스마트폰에 무료로 뿌리면서 인류의 80%가 지닌 스마트폰의 심장을 장악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걸고 사진을 찍고 앱을 내려받는 모든 행위가 구글의 메인 서버로 전송되어 당신이라는 사람의 프로필을 완성합니다. 이제 구글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압니다. 당신이 언제 배가 고픈지, 언제 우울한지, 심지어 언제 새 차를 사고 싶어 할지까지 구글의 알고리즘은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데이터가 단순한 광고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글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들었고, 이제는 인간의 뇌를 모방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구글에 쏟아부은 질문과 답변들이 결국 우리를 대체할 인공지능의 학습 교재가 된 셈이죠. 우리는 편리함을 대가로 구글에 우리 자신의 복사본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적의 제국 구글에 최근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나타난 챗 GPT라는 불청객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면 검색 결과 리스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답을 바로 말해주는 AI의 등장은 구글의 근간인 광고 수익 모델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구글 내부에서는 코드 레드가 발령됐고 은둔하던 창업주들까지 긴급 복귀했습니다. 과연 구글은 이 디지털 대전환의 파도 속에서 자신들이 만든 데이터 감옥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키운 인공지능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게 될까요? 구글의 야심은 단순히 여러분이 오늘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살지 예측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 바로 죽음을 데이터로 환산해 정복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칼리코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2013년 구글이 설립한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노화의 종말이죠. 구글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운명이 아니라 단지 해결해야 할 버그나 시스템 오류 정도로 취급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오류를 잡듯 인간 유전자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늙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검색 데이터를 장악한 구글이 이제는 우리 몸속의 세포와 유전자 데이터까지 장악해서 영생을 서비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엄한 불멸의 꿈 뒤에는 구글의 아주 절박하고 차가운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최근 구글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챗GPT의 공습 때문이죠. 사실 구글은 이미 10년 전부터 AI 퍼스트를 외쳐온 기업입니다. 우리가 쓰는 구글 번역기, 구글 포토의 자동 분류, 그리고 도로 위를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웨이모까지 모든 서비스에 구글의 AI 기술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바둑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알파고도 구글의 작품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구글은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챗 GPT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먼저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구글이 너무 거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광고비를 쓸어 담고 있는 구글 입장에선 질문에 즉각 답을 주는 대화형 AI가 검색창을 대신하는 순간 자기 살을 깎아먹는 꼴이 되거든요. 광고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완벽을 기하려다 타이밍을 놓친 거인의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인은 잠시 비틀거릴 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최근 제미나이라는 초거대 AI 모델을 발표하며 전례 없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AI는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 영상, 소리, 그리고 복잡한 코딩까지 동시에 이해하고 생성하는 멀티모달 능력을 갖췄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에 올라온 수조 개의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구글의 AI는 그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정보의 깊이와 시각적 지능을 자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상상해보세요. 구글의 AI가 여러분의 건강검진 기록과 실시간 신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칼리코의 기술로 당신의 노화를 억제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죠. 동시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비서가 되어 모든 일상을 완벽하게 보조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구글이라는 거대한 운영체제가 인간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과정을 통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해 보이는 미래 시나리오에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독점과 윤리의 문제입니다. 구글은 이미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과 독과점 논란으로 전 세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악해지지 말자던 초기 슬로건을 슬그머니 지워버린 것도 그들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힘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구글이 우리 유전자 정보와 뇌 속의 생각까지 모두 데이터화해서 소유하게 된다면 과연 그들은 그 정보를 오직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 쓸까요?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무의식을 조종하는 도구로 쓸까요? 구글 지도가 제안하는 길로만 가고 구글 AI가 추천하는 음식만 먹으며 구글이 보장하는 수명만큼만 사는 삶, 그것은 진정한 진화일까요? 아니면 디지털로 통제되는 정교한 사육일까요? 여러분, 구글이 그리는 미래는 인류의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가장 세련된 형태의 디스토피아일까요? 이제 구글은 검색 기업을 넘어 인류의 운명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글이 데이터를 모으고 노화를 극복하려 하며 인공지능 전쟁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이 향하는 단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싱귤레리티, 즉 기술적 특이점입니다. 여러분,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뛰어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구글의 기술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은 이 시점을 2045년으로 예견했죠. 구글이 왜 이 괴짜 같은 천재를 영입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구글의 최종 목적지는 단순히 똑똑한 비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류의 뇌를 클라우드에 연결해 인간의 지적 한계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뇌에 나노 로봇이 들어가 구글 서버와 직접 연결됩니다. 모르는 외국어가 있으면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글 서버에서 즉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면 그만이죠. 기억력의 한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구글의 하드드라이브에 완벽하게 저장됩니다. 말 그대로 전지전능한 인간의 탄생입니다. 구글은 이를 통해 인간을 생물학적 제약에서 해방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뇌가 구글 서버와 연결되어 있다면 내 생각은 온전히 내 것일까요? 구글의 알고리즘이 내 감정을 분석하고 내 의사결정을 유도한다면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화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라는 거대한 인공지능의 한 조각 뉴런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디지털 영생과 초지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구글의 최고급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계급 차이보다도 거대한 생물학적 격차가 벌어질 겁니다. 누군가는 200년을 살며 신적 지능을 누릴 때 누군가는 데이터 농장의 일꾼으로 남게 되는 세상. 이것이 구글이 말하는 혁신의 뒷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글의 이 거침없는 행보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법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구글의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 분할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인류의 모든 정보와 미래를 독점하게 둘 수 없다는 선언이죠. 구글은 지금 기술의 한계뿐만 아니라 인류가 쌓아온 사회적 합의라는 거대한 벽과도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구글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의 편리함에 중독되어 비판적 사고를 멈추는 순간 구글은 우리의 주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주권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끝까지 요구한다면 구글은 인류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남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구글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꿈꾸는 미래와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검색창은 여전히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조 개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다음 행동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구글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 이면의 그림자를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나마 더 날카롭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다른 글로벌 거인의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이 설계한 경로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